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행보로 보아서는 아마도 대선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하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풀어서 얘기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봉화에도 한참 있다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밝혀진 적이 없는데 당시 반기문 총장 측과 연락을 담당했던 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네, 여쭤봐서 여러분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었던 노무현 재단의 현재 박선원 기획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정확하고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적이 없는데 네.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올 텐데 그죠? 네. 네.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을 찾아서 들어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네. 우선 그 사건으로 가보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과 연락을 담당하셨다고요 그때? 예, 제가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서거 직후에 예.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 중이었었는데요. 아하.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봉화에 가서 예. 참배하고 이제 일을 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가서 그 문상객을 좀 맞아야 되겠다. 네. 외국 사절도 많이 오시고 대사관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도 많이 오니까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일을 보면서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반기문 총장 측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의위원으로 반기문 총장 측과 연락을 담당하셨던 거고 네. 직접. 그러면 반기문 총장 측의 담당자는 누구였나요 그때? 그때는 유엔 사무부총장 겸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김원수 씨, 네. 김원수 외무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처음에 그러면은 장의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의위원회에서 반기문 총장 측에 요청한 건 뭐였습니까? 뭘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너무 비극적으로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의위원장을 맡아서 처음에는 해외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도 이렇게 잘못된 정치적 환경에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고 하니까 국내에 계신 분보다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반 총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아예 장의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예, 장의위원장으로 국장이고 하니까 좀 맡아주실 수 있느냐 그런 걸 여쭤봤죠. 그랬더니 답이? 유엔 총장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데 얽히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장위원장을 맡으면 이제 국장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 장위위원 중에 예. 국무위원들 명단을 넣는 그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당시. 네, 예, 국무위원이었으니까. 장관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쭉 좀 장위위원으로 모시려고 해서 국무위원 카테고리. 장위위원. 그럼 위원장 장위위원. 안 된다. 예. 네, 위원장 안 그쪽으로 된다고 하니. 모시면 안 되겠느냐. 위원으로 그럼. 예. 장관이었으니까. 예. 그 정도는 뭐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상도 안 오시고 뭐 조전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없었어요. 장은 안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장관을 했었고 장관들이 다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의위원으로는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었나 보죠. 유엔 사무총장 하는 사람을 국무위원 장관급으로 내리냐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이해가 요청한 게 안 뭡니까? 갔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조문 뭐 예를 들어서 전보라도 보내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장위위원장을 하시면 당연히 오시고 추도사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메시지도 있고. 근데 그걸 다 거부하시는 마당에
너무 좀 비참하게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메시지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제가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비통형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조전도 안 보냈습니까? 예. 200자밖에 안 되는데 200자도 안 된 조전이 참 인색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죠. 아니 유엔 사무총장이라 뭐 자신의 출신국 정치회사를 참석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엔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대개 국제기구 일하는 사람들 보면 1년에 15일 이상 홈 리브라고 해서 본국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그렇죠, 유엔 사실. 총장 타이틀의 공적 행사가 아닌 시간을 한 2박 3일 동남아의 다른 일 보러 왔다가 잠깐 한국에 들릴 수 없습니까? 아니 있죠. 그런 당연히. 일정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직책이 바로 유엔 사무총장인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인데요. 더군다나 당연히 있죠. 오지 말래도 와야 되는데 제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왔다고 하면 그런 줄 보내는 건 가능할 텐데 그것도 안 보냈다는 거죠. 예. 그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문으로 장의위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예, 그랬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부탁했나 보요. 예, 다른 어르신들이 이제 연락을 좀 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사실 이런 태도는 계속 유지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조문을 했던 해외 정상들에게 권양숙 여사의 편지를 예.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국장 끝나고 아무래도 예. 해외 정상급 인사들께서 이제 직접 오신 분도 계시고 조전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님 명의로 답례 편지를 이제 보내는 일을 제가 또 맡았습니다. 그것도 맡으셨고. 예, 그래서 일본에 찾아가서 모리 총리 뵀고요. 네. 직접 편지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 총리 뵙고 후쿠다 야소 전 총리 뵈서 전달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지방 일정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비서관한테 이제 전달을 했고 누카가 한일 의원 연맹 회장도 직접 뵙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백악관의 그 데니엘 러셀이라고 하는 아시아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예. 제가 백악관 찾아가서 만나서 전달을 했었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멋진 새로운 세계가 됐었겠느냐 하는 그런 회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워싱턴에 살았기 때문에 네. 뉴욕에 전화를 가깝죠. 했습니다. 네, 김원수 사무부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권 여사님께서 반 총장님께 그래도 답례 편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내가 휴대하고 있으니 전달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김원수 부총장이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서 네. 올라가서 이제 대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 나면은 한 10분, 15분 정도 네. 반 총장을 뵙게 해주겠다. 네. 그런데 제가 한 6일 정도 기다렸는데. 6일이요? 예. 6시간도 아니고. 예. 6시간 걸립니다. 내 차를 몰고 가니까. 아니, 차로 가서 6시간, 4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셨는데. 어쨌든, 6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기다렸는데 10분을 안 내줘요? 그래서 결국은 뭐 특정인 이름 거명하기 뭐하지만 이상학 과장인가 국장한테 전달하고 왔던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뭐 편지를 굳이 안 받을 이유는 또 뭡니까? 근데 제가 전달을 안 하고 알아서 내려가길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제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뭐 몇 시 될 것 같다 뭐 하루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죠. 근데 뭐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뭐하러 제가 일주일을 거기서 뉴욕 그 호텔에서 머물렀겠어요. 아니, 뭐 5분만 해도 편지 받고 한마디 덕담하고 가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아예 뭐 총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전달하고 진작 내려왔겠죠. 일부러 포기하고 가길 기다렸다. 예, 그런 그 전에 혹시 총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사이 좋았습니다. 외교보좌관 하실 때 그분께서 이제 참여정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청와대에 계셨고 저도 2003년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 근무했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죠.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 되신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셨어요? 유엔 총장 되신 뒤로는 2번 뵀습니다. 찾아가서요. 아, 찾아가서? 예. 그러니까 다른 일로도 만나셨고.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님 이제 재임 시절이니까요.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요 장례식 당시에 전후에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장위위원도 안 하고 조존도 안 보내고 200자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다 보냈는데 조존도 안 보내는 건 너무하네요, 진짜. 조존도 안 보내고. 결국은 이제 다른 루트로 훗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예. 거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권양수 교사가 이제 답편지를, 줬는데, 그전에는 만나주던 사람인데, 답편지를 가서 전달하려고 했더니, 안 만나더라, 일주일을. 예. 굳이.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주고 왔다, 그냥. 그 뒤로도 뵀어요. 2011년에. 나중에는 또 뵀어요. 또 송영길 인천시장이. 네. 유엔 기구를 인천에 유치할 때는 이제 건물 같은 걸 제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는 또 뵀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된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노 대통령님과의 마지막 인연이잖아요. 국장의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게. 그때 유독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했다.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봉화에는 2년 6개월 있다가 결국은 오긴 왔다고 하던데, 예. 오고 나서도 뒷말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소위 뭐 지구촌에 가장 존경받고 높으신 분이라는데 그걸 뭘 비밀리에 붙이고 비공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비밀에 붙여달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봉화를 다녀간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예. 뭐가 그렇게 가려야 되고 그런 게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사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위원장 예. 역할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됐고 그걸 떠나서 본인이 장관을 지냈고 그때 모시던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서거하게 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정적이었다 할지라도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보통 예를 취하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계를 부인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는 방금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께서 직접 선거대책위원장처럼 뛰셨고 네. 청와대에도 반기문 총장 특별대책 그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안보수석이 그 책임을 맡고 거기에 재경부, 기획예산처, 총리실인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정원, 외교부까지 다 참석해서 네.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일정은 물론이고 예산까지 다 책정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그게 벌써 한 9년 전인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네. 박연차 회장 사건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 사건이라면 2008년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사망으로 이어진 소위 이제 로비. 예. 박연차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다가 최근의 보도로는 그때 이제 반기문 총장 이름이 거론됐었다 하는 보도가 나오긴 했죠. 예. 근데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도대체 그분이 명예로 살고 나름대로 의전 중시하고 하는 분인데 예.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보도에 나온 것에 기초해서 본다면 예. 박연차 회장이라는 분이 반기문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런 보도에 보도가- 따르면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 보도를 보면서 야 이건 MB 정권, MB 네. 검찰에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처지 아니셨겠느냐. 왜냐하면 시기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2009년 5월 23일 서거하셨으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씨한테 돈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네. 그 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네. 그래서 몸조심해야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당시
당시 MB 정부 입장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적 세력이 결집하고 예. 그리고 정권에 큰 그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예. 뭐 포탈을 비롯해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누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예. 유엔 사무총장이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을 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단해야죠. 차단하려고 정권에서는 노력했을 것이고 그게 먹혔던 이유는 박영차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냐.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추정. 저는 그 추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저하고 친했어요, 아주. 아니, 정말로. 혼자만 지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진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일을 할 때 총장이 그 전에는 외교 보좌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외교 장관이었잖아요. 저는 외교 담당하는 행정관이자 나중에 비서관이고, 접촉 기회가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그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는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고 안 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군요. 그렇죠. 이분이 대선에 출마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뭐 안 했죠. 근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은. 그렇죠. 왜냐면은 대통령께서 각국에서 오는 그 외빈들을 다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없는 출장도 일부러 만드셨고요. 이해찬 총리님 남미하고 아프리카 보내셨고 또 반기문 당시 장관은 장관대로 이제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때 지원하시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원래 예정이 없던 해외 순방 일정 잡고 이해찬 총리님 아프리카와 또 남미 담당해서 순방시키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대통령이 각별히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 정과 열성을 다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반기문 총장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 노무현은 몰라도 참여정부에는 빚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이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참여정부라고 해라 그러신 거거든요. 노 대통령하고 참여정부를 어떻게 뗄 수 있어요? 하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창 총리가 도와주시고 청와대에서 TF 만들어서 직영부, 국정원, 총리실, 심지어 코이카까지 다 동원해서 도와주는데 그게 참여정부가 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반기문 총장 측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답변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전략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마인사울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 잠깐만.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잠깐만. 김어지, 네 여기 와 있노? 휴가 벌써 끝났나? 막 그냥 푹 드시지. 게 없으니까 참 좋던데. 에? 진행도 깔끔하고 말이야. 스튜디오에 냄새가 안 나, 무엇보다. 참. 어준아, 있잖아. 나 이거 또 이 말해. 네 없다고 전부 다 좋아했다. 엄청 좋아했어. 그건 누구야, 저 안민석 의원. 네 없어 좋다고 완 입 째져가지고, 입이 엄청 째져가지고, 38번을 깨맸어. 응급실 갔어. 네가 몰라서 가는데, 여기 작가들 다 좋아. 만세불로 난리 났어. 특히, 내가 좋았지, 내가. 이 MB가. 네 없으니까 내 머리에 막 갑자기 수치만 애들하니까, 머리가 붕소해, 지금 막, 야, 나 진짜, 진짜 살판 났었는데, 나 진짜, 그래서 말인데, 휴가 한 번 더 가라. 저기 남미나 남극, 그렇게 좋다 가라. 한 1년. 아니면 저기 시리아 같은데, 시리아 같은데, IS도 구경하고, 팬더로, 오는 길 없게, 그래, 한번 가라. 네 하나 빠지면 다 행복한데, 다들 좋아하는 거를, 네 한번 인생해라. 요즘 뉴스공장 3부 시작합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때문에 1년 전에 위안부 합의 과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 문서를 정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를 상대로 이 문서의 공개를 하라는 소송,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소송 내용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건데 어떤 소송입니까? 네, 이번 소송은 말씀하신 1228 공동 발표문에 이르게 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네.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그 협상 과정에서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아, 전체가 아니라?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장급 협의가 있었죠. 12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번씩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공개하라고 하신 부분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군을 이용해서 강제로 연행했느냐를 인정했느냐. 네. 네, 이 대목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이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 연행은 없다.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것은 날조되었다. 또 아베 총리도 직접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두 나라가 자기들끼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해 놓고 일본이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강제 연행을 국제사회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강제 연행 문제를 일본이 인정했는지를 밝히라고 한 겁니다. 일본의 그 워딩을 보면 사실은 다시는 이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간의 합의는 없다 이런 태도란 말이죠. 그렇죠. 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협상은. 그렇죠. 보통 일반 계약 문서에서도 그렇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런 표현은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어지간한 계약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나 해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표현까지 합의문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의 핵심, 그 본질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했단 말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건 합의 위반이다. 그런 원칙적인 어떤 태도나 입장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번 합의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강제 연행 문제를 일본이 인정한 바탕 위에서 협상을 했는지를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대목이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전체 다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공개되면 네. 일본과의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하고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더구나 일본이 합의 이후에도 그 본질을 해치는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또 문서로 뭐 공공연하게 했던 상황에서 정부가 핵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합의 자체에 뭔가 이 일본의 강제 연행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바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 연행을 인정한다는 문구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이번에 어쩌면. 일단 공동 발표문 자체는 그런 문구가 없고요. 그래서 그 발표문에 이르게 된 협의 과정에서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 예. 그 전제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꼭 공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재판부도 그 전체가 아니라 그런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건가 봅니다. 거기는 설득이 됐나 봅니다. 재판부도. 그렇죠.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보면은요, 일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 합의 이후에 그런 언행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른바 10억 엔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지원을 했는지, 더욱이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이런 정확한 내용을 그분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무역 관계라든가 그런 협정을 맺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정부가 사실은 다른 정부의
어떻게 할지 뭐랄까 그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런 협정을 맺어놓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대목은 공개해야 한다. 그렇죠. 오히려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바로 그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했을 정도로 그만큼 중대한 합의였기 때문에 합의의 핵심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외교부의 반응은 뭡니까? 법원에서 공개하라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내용도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그런 책무가 있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열흘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부에서 법원의 판결에도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보통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항소할 권리는 있죠. 항소는 할 수 있죠. 네.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의 인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개인 민간 기업이 하는 그런 항소권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항소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네.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협의 문건이 보존 기한을 5년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런 문서 같은 불가역적이고 영구히 적용될 불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양국 간에 영구히 적용될 내용인데 문서를 5년밖에 보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죠. 그 5년 보존 연한이라는 것도 이번 법원 판결문에서 처음 드러난 거고요.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이 문서처럼 주요한 외국과 협상 기록은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법령에도 어긋나게 5년으로 지정을 한 거죠. 이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외교부가 내용을 밝히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문서는 빨리 폐기하고 싶고 그런 것 같죠? 이번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파기될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더라도 이 5년이라는 걸 지정했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이 문서를 아예 역사의 어떤 어둠 속에 묻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저도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불가역적이고 영구히 적용될 협상 내용인데 5년만 보존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액션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소송 아예 대통령과 총리의 합의 회담 내용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거는 패소했어요. 네, 그 소송은 정상회담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린 거군요. 말하자면 재판부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혹시 공개하라고 하는 이런 소송이나 이런 움직임이 일본 쪽에서는 없나요? 일본에서는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분들이 우리 한국분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일본의 협상 관련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교부가 항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은 어떤 실체관계가 복잡하다든지 마치 특검처럼 누구를 불러야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다 객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예. 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항소심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한 2, 3개월 내에 마치고 뭐 대법원 판결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오히려 지금 뭐 한일 간에 여러 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당이나 원칙에 맞춰서 행동한 적이 없어서 이 한일 관계 요 협상 문제는 제 생각에는 항소할 것 같은데요. 항소하면 안 되죠.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공개돼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 헌재 재판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우려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올바른 용단이다,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은데 관련된 사안이라도 한번 여쭤보자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월에 이제 반 전 총장이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더구나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불과 얼마 안 지난 지금 이제 반 전 총장 본인이 그 합의의 문제점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 이 소송의 배경이 됐던 즉 일본이 합의 이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강제연행은 날조된 것이다. 그런 강제연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제연행을 부인했단 말이죠. 예. 유엔에서 작년 2월 16일 날 정부 공식 문서 그리고 일본 공직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유엔 총장 반 전 총장이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2.28 합의가 있었고 1월 1일 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용단이라는 그런 뭐 언급은 있었지만 뭐 그때는 일본이 이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의례적이라고도 뭐 좋게 선회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2월 16일 날 일본이 유엔의 공식 문서로 강제연행을 부인했고 일련의 그런 유엔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전시 성노의 위안부 문제가 유엔이 제항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중요한 문제이고 진상을 인정을 하는 전제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유엔의 여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일본이 그렇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엔 총장의 위치에 있던 반 전 총장이 국제인권기구로서의 유엔의 지도자의 걸맞는 행동을 보이지 못한 점 그런 점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과연 어떤 유엔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인권적 감수성이 과연 충분히 있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유엔 전 총장으로서 과연 이 당시에 이 위안부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냉철하게 반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금 부산의 소녀상 문제에 편승해서 마치 어떤 용단이라고 했던 때하고 이렇게 발언을 달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이 유엔 전 총장에 있을 때 유엔의 중대한 인권 침해 인권 문제였던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본인이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자, 삼공장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오는 20일이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꼭 8년이 되는 날입니다. TV에서 내일 밤 9시 반에 이 용산 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 영화를 상영합니다. 다이빙벨, 잘 돼갑니다 이어서 한국 방송 최초로 방영하는 건데요. 네. 김일란 감독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